청안골은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그 산자락 끝에 냇물이 흘러드는 작은 동네였다. 마을 초입에는 낡은 함석 지붕을 임방앗간 하나가 서 있었다. 간판은 오래전에 색이 바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대성정미소라 불렀다. 3대째 이어온 정미소였고 지금은 90을 넘긴 서만석 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새벽 5시 만석은 어김없이 정미소 문을 열었다. 뻐근한 무릎을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의식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손끝이 예전 같지 않아 기계를 다루는 일이 힘에 부쳤지만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시각에 일어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곡식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마을 초입 정자나무 아래 앉아있던 노인들도 낯선 차량을 흘끗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장기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청안골에서는 외지인의 방문이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으므로 누구도 이 여인의 등장이 훗날 마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정미소 한쪽 벽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쪽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쪽지마다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리아, 어디에 있든 부디 잘 있어라. 만석은 매일 아침 쌀을 도정의 자루에 담을 때마다 그 쪽지 한 장을 꺼내 자루 귀퉁이에 실로 꿰매 붙였다. 몇십 년째 이어온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습관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다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노인의 유별난 버릇이라며 수군거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정작 만석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그 쪽지는 버릇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언젠가 그 자루가 어느 장터, 어느 부엌에 닿아 이름 하나가 누군가의 눈에 띄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날도 만석은 여느 때처럼 쌀자루를 묶고 있었다. 손끝에 밴 곡식 가루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문이 드르륵 열리며 큰딸 서말순이 들어섰다. 60을 넘긴 말순의 얼굴에는 아침부터 옅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자루에 매달린 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오래 눌러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오늘도 그거 붙이셨어요. 만석은 대답 없이 자루를 마저 묶었다. 말순은 한숨을 삼키며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기계, 삐걱거리는 선반, 곳곳에 금이 간 벽. 정미소는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몇 해 전부터 이웃 마을에 대형 정미 공장이 들어서면서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다. 말수는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정미소를 정리하고 편히 쉬시라 권했지만 그때마다 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여기를 닫으면 아버지, 그 쪽지도 이제 그만 붙이시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원망 같기도 하고 서글픔 같기도 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 그 쪽지를 붙여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알기에 더 힘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 한켠은 늘 그곳에 가 있었다. 곁에 있는 딸들보다 잊지도 않은 딸을 향한 그리움이 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았다. 만석은 자루를 지게에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숨을 쉬는 한은 붙일 거다. 말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정미소를 나섰다. 밖으로 나선 그녀의 눈에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낯선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처음 보는 노년의 여인이었다. 여인은 손에 낡은 수첩을 쥔 채 정미소 간판을 한참이나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말수는 어쩐지 그 낯선 시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청안골의 아침은 늘 그렇듯 느리게 밝아왔다. 뒷산에서 내려온 안개가 냇가를 따라 마을을 감쌌고 그 사이로 새벽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오래도록 이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 시간을 가늠할 줄 알았다. 만석에게는 그 첫 차 소리가 유독 각별했다. 70여 년 전 그날 그도 저런 기차 소리를 들으며 가족과 함께 피란길에 올랐었다. 정미소 안 나무 상자 속 쪽지들은 해가 갈수록 두께를 더해갔다. 처음에는 100장 남짓이었던 것이 이제는 상자 2개를 가득 채우고도 넘쳤다. 만석은 그 상자를 볼 때마다 지나온 세월을 헤아렸다. 쪽지 한 장 한 장이 그에게는 하루하루의 기도와 같았다. 누군가는 부질없는 짓이라 했고 누군가는 미련한 고집이라 했다. 그러나 만석에게 그것은 숨을 쉬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말수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자랐다. 어릴 적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다가도 아버지의 시선이 문득 마당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돌아올 것처럼 아버지는 늘 문 밖을 살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에 자신은 없다는 것을 말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은 서운함으로 자라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럼에도 말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동생 말자는 일찍이 서울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출 뿐이었다. 그러나 말수는 정미소가 있는 이 마을에 남아 아버지의 끼니를 챙기고 낡은 몸을 살폈다. 원망과 애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녀는 그렇게 30년 가까이 아버지 곁을 지켜왔다. 그날 아침 낯선 승합차에서 내린 여인은 6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사람 특유의 야무짐이 배어 있었다. 여인의 이름은 윤복래였다. 그녀는 도시 변두리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들의 혼사를 앞두고 좋은 쌀을 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청안골까지 찾아온 참이었다. 차에서 내려 마당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수첩 안에는 아들의 혼사에 필요한 물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복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낡은 함석 지붕과 곡식 냄새, 삐걱이는 나무 문틀까지 어느 것 하나 낯익은 데가 없었지만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그녀는 평생 그런 감정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따금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이 꼭 그러했다. 복례의 시선이 마당에 쌓인 쌀자루들을 훑다가 한 자루 귀퉁이에 매달린 누런 쪽지에 가서 멈추었다.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손때 묻은 그 쪽지에는 낯익은 2글자가 적혀 있었다. 마리. 복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이름 앞에 다른 이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복례는 천천히 자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품속에는 그녀가 평생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는 낡은 헝겊 조각이 있었다. 어릴 적 자신을 거두어준 떡집 어른이 건네주며 했던 말이 문득 귓가에 되살아났다.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이 조각이 내 손에 꼭 쥐어져 있었단다. 무슨 글자인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복례는 그 헝겊을 품속에서 살며시 꺼내 쥐었다. 날꼬해진 천 위에 희미하게 남은 글자의 흔적이 정미소 쪽지의 글씨와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다. 말수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낯선 여인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손님이라기엔 너무 오래 자루 앞에 멈춰 서 있는 뒷모습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다. 말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쌀 보러 오셨어요. 복내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손에 쥔 헝겊을 얼른 품속에 감추었지만 붉어진 눈가는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 쪽지는 누가 붙이는 건가요? 말수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낯선 이가 그 쪽지에 관심을 보이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대개는 쌀만 사서 돌아가기 바빴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자루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말수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가슴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희 아버지가 붙이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동생 이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내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는 자루 옆 나무 괴짝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정미소 마당 위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웠고 두 여인 사이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70여 년을 건너온 이야기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복내가 나무 괴짝을 짚고 숨을 고르는 동안 만석은 정미소 안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다. 낯선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세월은 얼굴을 바꾸어도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까지는 다 지우지 못하는 법이었다. 그 순간 만석의 머릿속은 70여 년 전 그의 겨울로 순식간에 되돌아갔다. 1951년 정월 한파가 매섭던 그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28이던 만석은 아내 임순덕과 세 딸을 데리고 피랑길에 올랐다. 큰딸 말수는 8살, 둘째 말자는 5살, 그리고 막내 마리는 이제 겨우 3살이었다. 마을을 떠나던 날 새벽, 만석은 등에 지게를 지고 순덕은 막내를 업었으며 말순과 말자는 각각 부모의 손을 하나씩 붙잡고 걸었다. 피란민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피란민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저마다 등에 짊어진 보찜 위로 눈발이 소복이 쌓였고 발밑은 얼어붙은 진창이라 걸음마다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신장로 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짐을 이고 지고 걸었다. 아이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기침 소리, 그리고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포성이 뒤섞여 그 겨울을 더욱 아득하게 만들었다. 만석 가족은 그 행렬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문제는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벌어졌다. 다리가 곧 끊어질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행렬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아이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와 짐을 놓치지 않으려는 실랑이가 뒤엉켰다.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다리 위로 몰려들었다. 순덕은 등에 업은 마리를 놓치지 않으려 두 팔로 꽉 붙들었지만 갑자기 밀려든 인파의 몸이 휘청였다. 그 순간 누군가의 어깨에 세게 부딪히며 순덕은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여보, 마리를 놓쳤어요. 순덕의 비명 같은 외침이 눈보라 속에 흩어졌다. 그 목소리는 오래도록 만석의 귓가를 떠나지 않는 소리가 되었다. 만석은 정신없이 몸을 돌려 아내 쪽으로 달려갔다. 등에 엎혀있던 포대기가 텅 비어 있었다. 인파에 떠밀린 순간 아이를 감싸고 있던 포대기 끈이 풀려버린 것이었다. 만석과 순덕은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 부질없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눈보라와 인파는 순식간에 3살배기 아이의 자취를 삼켜버렸다. 마리아, 마리아. 만석의 목소리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의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다리 건너편에서, 신장로 옆 도랑에서, 피란민들이 잠시 몸을 녹이던 헛간에서 그는 밤새 딸의 이름을 부르며 헤맸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 위에 손자국이 남도록 바닥을 짚으며 흐느꼈다. 얼어붙은 손끝에서도 그녀는 딸의 이름만을 부르고 또 불렀다. 말순과 말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부모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떨었다. 날이 밝을 무렵 헌병들이 행렬을 재촉했다. 다리가 끊어지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석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려 했지만 순덕과 남은 두 딸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붙들었다. 그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강을 건넜다. 등 뒤로 두고 온 것은 3살배기 딸아이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 한 조각도 그 다리 위에 영영 남겨진 채였다. 피란지에 도착한 뒤에도 만석 부부는 백방으로 딸을 찾아 헤맸다. 헌병대에 신고를 하고 피란민 수용소마다 찾아다니며 아이의 인상착의를 알렸다. 그러나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아이가 한둘이 아니었다. 어디를 가나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넘쳐났고 3살배기 아이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옅어졌지만 만석은 결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만석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정미소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폭격으로 지붕 절반이 무너진 채였지만 그는 하나하나 손수 고쳐나갔다. 폐허가 된 건물을 손수 고치고 낡은 기계를 하나하나 수리했다. 몸을 쉼 없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그리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어 홀로 정미소 문을 닫고 나면 그 그리움은 어김없이 되살아나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은 자루에 매어 내다 파는 쌀 포대의 짧은 쪽지를 매달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쌀은 이 고장 저 고장, 이 장터 저 장터로 팔려나가는 물건이었다. 어쩌면 그 자루가 닿는 어느 곳에서 누군가 그 이름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마음이었다. 순덕은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말렸으나 시간이 지나며 그녀 역시 그 쪽지를 함께 쓰기 시작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쌀 한 톨 한 톨에 그리움을 실어 보냈다. 그 뒤로도 만석과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다. 라디오 방송국에 이상가족을 찾는 사연을 보내기도 했고 지방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광고를 싣기도 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만석은 쌀자루를 쥐고 나가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또래 여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3살배기였던 아이의 얼굴은 세월과 함께 점점 흐릿해졌지만 그 흐릿함 속에서도 만석은 딸의 웃는 얼굴만은 또렷이 붙들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말순과 말자는 자라났다. 정미소 일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마을 사람들도 만석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하나둘 단골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살림이 나아져도 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그러나 순덕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었다. 명절이면 상 위에 수저 한 벌을 더 놓는 습관이 생겼고 겨울이 되면 아예 옷 한 벌을 짓다가 문득 손을 멈추곤 했다. 말수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다. 자신이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부모의 마음 한 조각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 같았다. 그 서운함은 말로 꺼내지 못한 채 오랫동안 말순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순덕은 세상을 뜨기 몇 해 전부터 몸이 부쩍 쇠약해졌다. 어느 늦가을 밤 병상에 누운 순덕은 만석의 손을 꼭 붙잡고 나지막이 당부했다.
순덕은 그 말을 세상을 뜨는 순간까지도 잊지 않고 되풀이했다. 여보, 혹시라도 그 아이를 만나거든 왼쪽 귀 뒤에 작은 흉터가 있을 거예요. 어릴 때 화로 곁에서 넘어지면서 된 자국이에요. 그것만 확인하면 틀림없어요. 만석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순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그 흉터 이야기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자 언젠가 딸을 다시 만날 날을 위한 유일한 증표였다. 그날 이후 만석은 더욱 정성스레 쪽지를 써내려갔다. 손끝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이도록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아내의 목까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70여 년이 지났다. 청안골에는 새 도로가 뚫리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지만 정미소만은 그 자리를 지켰다. 만석의 몸은 늙어갔어도 쪽지를 쓰는 손끝의 정성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낯선 여인이 그 쪽지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만석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도록 잠자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세월의 굽은 등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곱게 펴려 애쓰는 듯했다. 만석은 여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오랜 세월 수도 없이 그려왔던 재회의 순간이 정작 눈앞에 닥치자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다잡으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여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만석의 눈에 낯익은 무언가가 스쳤다. 그것은 이목구비의 닮음이 아니라 순덕이 살아생전 짓던 표정, 딸들이 어릴 적 울음을 참을 때 짓던 그 눈매와 이상하리만치 닮은 무엇이었다. 만석의 입술이 떨리며 오래도록 삼켜온 이름 하나가 조심스레 새어나왔다. 혹시 마리니, 혹시 마리니. 그 한마디가 마당에 낮게 울려 퍼졌다. 복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낯선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평생 자신도 모르게 기다려온 이름이었는지도 몰랐다. 복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움직여 되물었다. 마리요. 그게 누구 이름인가요? 만석은 대답 대신 여인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바라보았다. 세월에 깎인 주름과 흰머리 사이로 그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새, 살배기 아이의 얼굴을 찾으려는 듯했다.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순덕을 닮아 있었다. 만석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귀 뒤를 좀 볼 수 있겠소. 복례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순순히 머리를 옆으로 기울였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흰머리를 살짝 걷어 올렸다. 왼쪽 귀 뒤, 오래된 흉터 하나가 옅게 남아 있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불에 된 자국이었다. 만석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말수는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으나 아버지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분이 설마요. 만석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겨우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가 말한 그 흉터다. 말수나, 이 사람이 말인 것 같다.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평생 존재조차 실감하지 못했던 셋째 동생이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복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품고 다니던 낡은 헝겊, 이유 없이 가슴이 저릿하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떡집, 어른이 남긴 말들.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말하기 시작했다. 평생 남에게 꺼내본 적 없는 이야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다. 저는 어릴 때 다리 근처에서 혼자 발견되었다고 들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떡집 어머니가 제가 손에 이 헝겊 하나만 꼭 쥐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낡아서 저도 평생 궁금해하기만 했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헝겊 조각을 조심스레 꺼내 만석에게 건넸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펼쳤다. 세월의 색이 바래고 울이 다 풀어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 말, 희. 그가 딸의 베넷저고리 안쪽에 손수술을 놓아 새겨준 이름이었다. 아내 순덕이 밤새 바느질을 하며 새겼던 그 이름이 7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그의 손안에 돌아와 있었다. 만석은 헝겊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손끝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70년 세월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 참아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마리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말밖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복례 역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노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였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마을 이웃들도 하나둘 마당 앞으로 모여들어 이 놀라운 광경을 저마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손뼉을 치며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세월의 무게를 함께 느꼈다. 말수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기쁨과 놀라움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평생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소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소원을 위해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의 세월도 함께 떠올랐다. 말수는 애써 그 감정을 누르며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 정미소 마당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곡식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70여 년 전 눈보라 치던 다리 위에서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오늘 이 작은 마당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끈이 완전히 하나로 묶이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마음의 매듭들이 남아 있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돌았다. 정미소 앞을 지나던 이웃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마당 안을 기웃거렸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노인들은 만석의 사연을 모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세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마을 이장은 서둘러 면사무소에 연락을 넣어야겠다고 중얼거리면서도 차마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다. 복례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의 지난 세월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를 거두어준 떡집 어른은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 어른은 전쟁통에 홀로 남은 아이들을 여럿 거두어 키운 인정 많은 여인이었다고 했다. 복례는 그 중에서도 유독 정이 많이 가는 아이였다고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저는 제 생일도 정확히 몰라요. 그저 발견된 날짜를 생일 삼아 살아왔어요.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몰랐고요. 다만 이 헝겊 하나가 제가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복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서러움을 애써 눌러왔다.
남들 앞에서는 씩씩한 척 살아왔지만 명절이 되어 다른 이들이 고향을 찾아갈 때마다 자신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로웠다. 그런 그녀에게 지금 이 순간은 평생을 통틀어 가장 비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간절히 바라온 순간이었다. 만석은 그런 딸의 손을 놓지 못했다. 손등에 붉어진 힘줄 위로 오랜 세월 쌀을 다뤄온 굳은 살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그는 헝겊을 다시 한번 펼쳐 보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내 어미가 밤을 새워놓은 수야. 내가 태어나던 날 내 어미가 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새겼다. 내 어미는 너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먼저 갔다. 그게 내 평생 가장 큰 한이다. 복례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을 쏟았다. 만나본 적도 없는 어머니였지만 그 정성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헝겊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어머니를 뵙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말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반가움과 안도,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서울에 있는 동생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말순의 눈은 여전히 아버지와 복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평생 가족의 빈자리로 남아있던 이름이 마침내 눈앞의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말자는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처음에는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놀랐다. 그러나 말순이 더듬더듬 전한 소식을 듣고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말자는 곧 울먹이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 흉터가 진짜 있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듯 대답했다. 있어. 진짜 있었어. 전화를 끊은 뒤 말자는 그 자리에서 짐을 챙겨 곧장 청안골로 내려오겠다고 했다. 말수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랜 세월 가족 안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거치려 하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그늘 아래서 자신이 홀로 견뎌온 세월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눌렀다. 정미소 마당에는 어느새 정오의 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만석은 복례의 손을 꼭 붙든 채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오랜 세월 자루마다 매달아온 쪽지들이 오늘에야 비로소 제 몫을 다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 재회의 기쁨 뒤에는 오랫동안 가족 사이에 쌓여온 또 다른 이야기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말자가 청안골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 무렵이었다. 서울에서부터 쉬지 않고 차를 몰아온 그녀는 정미소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복례를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복례 역시 낯선 자매의 품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세 자매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마루에 앉아 지켜보며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의 저녁상을 마주한 듯한 기분에 젖었다. 그러나 모두가 기쁨에 젖어있는 그 자리에서 말순만은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내 말이 없었다. 복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도 짧게 대답할 뿐 좀처럼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 말자는 그런 언니의 낯선 태도를 눈치채고 마당으로 불러냈다. 언니, 오늘 같은 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도 기뻐. 정말 기뻐. 근데 말자야. 나는 오늘 이 순간을 보면서도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우리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너도 알잖아. 말자는 언니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말수는 오래도록 눌러둔 감정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다. 명절이면 상 위에 놓이던 여분의 수저.
어머니가 문득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던 뒷모습, 아버지가 자식들의 재롱보다 늘 마당 밖을 살피던 시선, 그 모든 순간마다 자신은 늘 부모의 마음 뒷전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수는 고백했다. 나는 그게 늘 서러웠어. 우리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는 늘 있지도 않은 말이만 있는 것 같았어. 내가 시집을 안 가고 여기 남아서 아버지를 모신 것도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서였는지도 몰라. 근데 아버지는 평생 그 쪽지만 붙이고 계셨잖아. 말자는 언니의 말에 쉽게 대꾸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그녀 역시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았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지만 일찍이 서울로 떠나 살면서 그 감정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그러나 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잊고 지냈던 서운함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도 세 자매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러나 말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응어리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녀는 홀로 정미소에 나가 불을 켰다. 나무 상자 안에 쌓인 수천 장의 쪽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쪽지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펼쳐보았다. 마리아, 어디에 있든 부디 잘 있어라. 같은 문장이 몇십 년째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자 동시에 자신에게는 늘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의 증거이기도 했다. 그때 인기척이 나며 만석이 정미소 안으로 들어섰다. 문틈으로 새어들던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딸의 뒷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부녀는 한동안 말없이 나무 상자만 바라보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만석이었다. 말순아,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다는 거 나도 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너 어릴 때 네가 상 받아온 날도 네가 시집 이야기 나올 때도 나는 늘 마음 한쪽이 딴 데 가 있었다. 그게 너한테 얼마나 못할 짓이었는지 나는 안다.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다. 내가 그 아이를 그리워한 건 너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잘못으로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을 뿐이다. 말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목이 메어 한참을 아무 말도 잇지 못한 채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손만 꼭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며 오래도록 참아온 말을 겨우 꺼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아는데도 서러운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만석은 딸의 손을 꼭 마주 잡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사과했다. 미안하다, 말순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가 더 잘하마. 정미소 안, 나무 상자 속 쪽지들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70년 만에 되찾은 딸의 기쁨과 오랫동안 곁에 있어준 딸에 대한 뒤늦은 사과가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말순의 마음속 오래된 매듭은 단 한 번의 사과로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앞으로도 여러 날에 걸쳐 천천히 풀어가야 할 숙제였다. 한편 안채에서는 복례와 말자가 나란히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복례는 자신이 자라온 세월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떡집 어른이 세상을 뜬 뒤로는 홀로 가게를 이어받아 지금껏 덕척스럽게 살아왔다는 이야기, 결혼해 아들 하나를 키워낸 이야기,
그리고 명절마다 남몰래 느꼈던 뿌리 없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였다. 말자는 그런 복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누려온 평범한 유년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복례는 문득 조심스레 물었다. 말순 언니는 저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나타나서 언니 마음을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언니를 대신해 설명했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언니는 그냥 오랫동안 혼자서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늘 형님한테 가 있는 걸 보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돌봐온 사람이 언니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음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낳아준 부모도 키워준 부모도 없이 홀로 세상을 헤쳐온 세월이 있었기에 말순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젠가 말순과도 진심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고 정미소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청한골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총총했다. 만석은 방으로 돌아가기 전 마당에 서서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순덕이 떠난 뒤로 처음 느껴보는 홀가분함과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미안함이 그의 가슴 속에서 뒤섞였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말을 찾았소. 그런데 당신이 없구려. 그리고 말순이한테도 내가 너무 늦게 미안하다고 했소. 바람이 낮게 불며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 담긴 것이 위로인지 그리움인지 만석은 굳이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오랜만에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이튿날 아침, 만석은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정미소 문을 열고 쌀을 도정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오늘은 손끝의 움직임이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자루에 매달 쪽지를 쓰던 그의 펜끝이 문득 멈추었다. 그는 오랫동안 써온 문장 대신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던 아침이었다. 마리를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준 큰딸 말순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우연히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쓰는 새로운 쪽지의 내용을 짐작하고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상을 차리는 그녀의 손길에는 어제와는 다른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과 한마디가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지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 한 짝을 조금은 열어준 셈이었다. 마당에서는 복례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 속에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정미소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어쩌면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고향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매듭이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을 키워준 떡집 가족. 그리고 그들과의 인연을 어떻게 이 새로운 가족 앞에 온전히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복례는 사흘째 되던 날, 잠시 짬을 내어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로 돌아갔다. 기차역 플랫폼에 서서 그녀는 오래도록 정미소가 있는 방향을 돌아보았다. 아들의 혼사가 코앞이었고 떡집 일도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키워준 이들의 산소에 다녀와야 할 이유가 있었다. 정미소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사흘 전과는 사뭇 달랐다. 뿌리를 찾은 사람의 발걸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녀는 새삼 느꼈다. 발걸음마다 만감이 교차했다. 도시 변두리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공원 묘지. 그곳에 복례를 거두어준 떡집 어른의 산소가 있었다.
이름은 한복선. 평생을 홀로 떡집을 꾸리며 전쟁 고아 여럿을 거두어 키운 여인이었다. 복례는 산소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산소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바람이 낮게 불어와 산소 주변의 마른 풀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래전 자신을 다독여주던 손길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친아버지를 찾았어요. 어머니가 키워주신 은혜, 저 하나도 잊은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또 다른 가족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저를 이해해 주시겠죠.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생 두 개의 마음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감사했다. 한복선은 생전에 늘 말씀하셨다. 언젠가 내 진짜 가족을 만나거든. 나를 원망하지 말고 기뻐해 다오. 그 말이 이제야 복례의 가슴에 온전히 와닿았다. 산소를 내려오는 발걸음이 처음 올라갈 때보다 한결 가벼웠다. 복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품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떡집으로 돌아온 복례를 맞이한 것은 그녀의 아들 정우였다. 30을 간 넘긴 정우는 어머니의 낯빛이 며칠 새 달라진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복례는 아들 앞에 앉아 그간의 일을 천천히 들려주었다. 정우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으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그럼 저한테도 외할아버지가 이모들이 생긴 거네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의 서러움과 이제 막 시작된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정우는 어머니의 낯빛이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졌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혼례식에 외할아버지도 꼭 모셔요. 어머니한테 이런 가족이 생겼다는 게 저도 정말 기뻐요. 그러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그날 저녁 내내 복례의 얼굴에는 옅은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복례의 남편, 그러니까 정우의 아버지인 박 씨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소 복잡한 얼굴을 했다. 평생 무뚝뚝하게만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낯빛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오랫동안 처가 없이 살아온 아내를 안쓰럽게 여겨왔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 좋은 일인 건 아는데 나는 좀 걱정도 돼요. 그쪽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갑자기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복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담담히 말했다.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천천히 해보려고요. 급하게 하나가 되려 하지 않고 서로 알아가면서요.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박 씨는 아내의 담담한 태도에 마음이 놓였다. 그는 아내가 평생 혼자 짊어져온 외로움을 떠올리며 이번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금 헤아렸다. 창밖으로 스미는 저녁 빛이 부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다. 며칠 뒤 복례는 다시 청안골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의 풍경이 처음 왔을 때보다 한결 눈에 익어 있었다. 이번에는 아들 정우와 남편 박 씨도 함께였다. 정미소 마당에 들어서는 세 사람을 만석과 말순, 말자가 함께 나와 맞이했다. 처음 만나는 사돈지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먹함보다는 반가움이 앞섰다. 만석은 손잡벌 되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거칠고 마른 그의 손이 젊은이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우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마당 한쪽에서는 말순이 음식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처음보다 한결 편안해진 기색이 감돌았다. 완전히 풀리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그 풍경 자체가 반가웠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도란도란한 말소리가 오랜만에 정미소 마당을 훈훈하게 채웠다. 정미소에서 나는 갓 지은 밥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다. 만석은 오랜만에 밥상 앞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곁에는 잃어버렸던 딸과 그 딸이 키워낸 새로운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다. 7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놓쳐버린 손이 오늘 이 저녁상 앞에서 새로운 손들로 이어지고 있었다. 식사 도중 말자가 문득 정우에게 물었다. 정우야, 결혼식은 언제쯤이니? 신부는 어떤 사람이야? 정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신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결혼식은 한 달 뒤로 예정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외가 없이 사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식장에 어머니 쪽 가족석이 텅 비어 있을까봐 저 혼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가 꽉 찰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좌중이 잠시 숙연해졌다. 만석은 손자의 말을 들으며 목이 메었다. 그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힘주어 말했다. 내가 꼭 가마.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정우 장가가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보마. 말순도 그 자리에서 조심스레 한마디를 보탰다. 이모들도 다 갈 거야, 정우야. 걱정하지 마. 복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평생 명절이나 경조사 때마다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이 오늘 이 저녁상 위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박씨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박씨 역시 아내의 마음을 짐작한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식사가 끝난 뒤 만석은 복례를 정미소 안으로 조용히 이끌었다. 그는 나무 상자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왔다. 순덕이 생전에 아껴 정리해 두었던 가족 사진들이었다. 만석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짚으며 말했다. 이게 네가 3살 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다. 네 어미가 이 사진 한 장을 평생 품고 살았다. 복례는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유년을 담은 유일한 기록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 위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게 저였군요. 이 아이가 저였어요. 만석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정미소 밖으로는 어느덧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오늘 하루 이 작은 마당 안에서는 70년의 세월을 건너온 그리움과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인연이 함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우와 박씨는 도시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다. 복례는 며칠 더 머물다 가겠다고 했다. 아들과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말수는 그런 복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동생, 오늘 정우 얘기 들으면서 나도 마음이 많이 짠했어.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아직 마음이 다 편해지지는 않았어. 근데 오늘 보니까 너도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더라.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보자. 복례는 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마음, 저도 이해해요. 저도 갑자기 나타나서 언니 자리를 흔든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우리 천천히 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정미소 마당에 서 있었다. 밤하늘의 별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 하나는 오늘 밤 확실히 열리고 있었다. 정우의 혼례식을 보름 앞두고 청왕골 정미소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진 소문은 어느새 이웃면까지 번져 있었다. 70년 만에 쌀자루에 매단 쪽지로 잃어버린 딸을 찾은 노인의 사연은 오가는 이들의 입을 타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방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다 가기도 했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연을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다. 만석은 그런 관심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 세상의 이목이 집안으로 쏠리는 일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낯선 경험이었다. 그는 그저 딸을 찾은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말수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아버지,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아버지처럼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만석은 딸의 말에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창밖 마당에서 들려오는 참새 지저귐 소리가 그 침묵을 부드럽게 채워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슬픔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신처럼 혹은 복례처럼 뿌리를 잃고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나쁠 것 없지. 만석은 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짐이라 여겨온 그리움을 이제는 세상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다. 그날부터 말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무 상자 속 쪽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사진으로 남겼고 정미소의 오랜 역사를 글로 옮겼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세월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쪽지 하나하나에 담긴 날짜와 흐트러짐 없는 필체를 보며 말수는 아버지가 그 세월을 얼마나 한결같이 견뎌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말수는 오래된 쪽지들을 정리하며 몇 번이고 손을 멈추었다. 날짜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을지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작업을 통해 아버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복례는 정우의 혼례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청안고를 오갔다. 왕복 몇 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걸음을 마다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말순과 함께 부엌일을 하고 만석의 약을 챙기며 조금씩 가족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서먹하던 두 자매 사이에도 차츰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던 중 복례가 문득 말순에게 물었다. 언니, 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언니는 진짜로 저 때문에 힘들었어요. 말순은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없던 그 자리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늘 있지도 않은 너랑 경쟁하는 기분이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너를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알겠어. 너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세월을 살았더라. 복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손에 쥔 나무를 내려놓고 언니의 손을 잡았다. 부엌 안에 감돌던 따스한 김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한층 좁혀주는 듯했다. 언니, 저는 언니가 부러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라도 잘 지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부엌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이유로 외로웠던 두 자매가 마침내 서로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두 자매의 화해는 온 가족에게도 조용한 변화를 가져왔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리가 예전보다 한결 따뜻해졌고 웃음소리도 잦아졌다. 며칠 뒤 만석은 정미소 마당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그리고 상자 안의 쪽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담담히 말했다. 이 쪽지들은 이제 새로운 뜻으로 쓰려고 한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쪽지를 쓸 거다. 다만 이제는 마리를 찾는 쪽지가 아니라 이 마을과 이 집을 거쳐간 모든 인연에게 감사하는 쪽지로 쓰려고 한다. 그는 새 쪽지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써 내려갔다. 오랜 세월 늘 같은 문장만을 적어온 손끝이 오늘만큼은 낯선 설렘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 고맙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는 그 쪽지를 복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복내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마당에 모인 가족들의 눈시울도 함께 붉어졌다. 정미소를 오래도록 감싸온 그리움의 세월이 이제 감사와 화해의 세월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다. 마당에 남은 겨울볕이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무렵 지방 방송국의 라디오 작가가 정미소를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만석의 이야기를 짧은 사연이 아니라 온전한 다큐멘터리로 다루고 싶다고 했다. 만석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말순의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촬영지는 정미소 곳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낡은 도정 기계, 나무 상자 속 수천 장의 쪽지, 그리고 만석의 주름진 손이 화면 속에 하나하나 담겼다. 인터뷰 도중 작가가 만석에게 물었다. 7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던 힘이 무엇이었나요? 만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답했다. 포기라는 걸 사실 나는 몰랐어요. 그냥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쌀을 도정하고 자루에 쪽지를 붙이는 게 내 하루였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나니까 그만두는 방법을 몰랐던 거지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습관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작가는 말순에게도 마이크를 건넸다. 말순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이내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있지도 않은 동생 때문에 제가 늘 뒷전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아버지의 그리움도 제 서운함도 다 사랑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는 걸요. 그걸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는 골목마다 오랜만에 활기띤 목소리들이 오갔다. 몇몇 노인들은 자신들도 전쟁통에 헤어진 형제나 부모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장은 이번 기회에 마을 차원에서 이상가족 찾기 게시판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정미소 마당 한쪽 벽에 작은 게시판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적은 쪽지를 그 게시판에 붙이기 시작했다. 말수는 그 게시판 앞에 서서 낯선 이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각기 다른 사연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의 무게는 모두 같았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평생 짊어져온 그 무게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원망으로만 여겼던 아버지의 세월이 이제는 존경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만석은 홀로 게시판 앞에 서서 낯선 이들의 사연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순덕이 살아있었다면 이 광경을 얼마나 기뻐했을지를 떠올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둘만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이다. 이제라도 우리 이야기가 그 사람들한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소. 말순이 그런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다. 부녀는 한동안 말없이 게시판을 바라보았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쪽지를 붙이셨는지요. 그건 그냥 그리움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죠. 만석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노을 속에 길게 늘어졌다. 정미소 마당에는 이제 그리움과 원망 대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며칠 남지 않은 정우의 혼례식이 이 가족에게는 완전한 화해를 향한 마지막 관문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혼례식을 사흘 앞두고 만석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쌀쌀했던 새벽 공기가 노쇠한 그의 몸에 무리를 준 탓이었다. 새벽 도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었다. 놀란 말순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응급실 복도를 뛰다시피 오가는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약봉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의사는 오랜 과로와 고령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니 무리하지 말고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큰 병은 아니라는 말에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만석은 침상에 누워서도 정미소 걱정을 놓지 못했다. 혼례식은 어쩌나. 내가 정우 장가가는 걸 못 보면 어쩌나. 만석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만석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손끝으로 이불깃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모습에서 평생 강인하게만 보였던 아버지의 낯선 여린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평생 딸을 기다려온 세월만큼이나 이제 되찾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복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만석의 굳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며칠 푹 쉬시고 꼭 건강한 모습으로 가셔야죠. 정우도 할아버지 오시는 거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복례의 다독임에 만석의 굳었던 얼굴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말자 역시 서울 일을 잠시 미루고 청흥골에 내려와 아버지 곁을 지켰다. 세 자매가 번갈아 병실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예전에는 없던 자연스러운 손발이 맞아갔다. 병상에 누운 만석을 돌보는 동안 특히 말순과 복례는 자연스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병실 창가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간이 침대가 어느새 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어느 밤 병실 보호자 의자에 나란히 앉아 졸음을 참던 중 복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언니, 저 사실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이렇게 갑자기 생긴 행복이 혹시 다시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고요. 어릴 때부터 뭔가를 가지려 하면 늘 잃는 게 익숙했거든요. 말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놓지 않을 거야. 그게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거잖아. 복례는 언니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병실의 밤을 함께 지새웠다. 복례는 밤새 아버지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자식된 도리의 무게를 새삼 느꼈다. 그녀는 이제껏 누군가를 이렇게 정성으로 돌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도 놀랐다. 다행히 만석은 이틀 만에 기력을 되찾았다. 그는 퇴원하던 날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곧장 정미소로 향했다. 몸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그는 나무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헝겊 조각, 그러니까 복례가 어릴 적 지니고 있던 그 헝겊을 꺼내어 조심스레 액자에 넣었다. 이건 이제 우리 집 가보다. 정우 혼례식에 이걸 가지고 가야겠다.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났는지 그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싶구나. 말순과 말자 복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세 자매는 함께 액자를 정성스레 포장하며 혼례식 날 이 액자를 어디에 놓을지 의논했다. 정우가 신부와 함께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순서에 조용히 이 액자를 곁에 두기로 했다. 70년의 기다림이 이제 한 청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셈이었다. 정미소 마당에는 이미 혼례식을 축하하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었다. 다들 저마다의 정성이 담긴 축하 인사를 건네며 가족들을 격려했다. 혼례식 전날 밤, 온 가족이 정미소에 모여 마지막 점검을 했다. 만석은 손수 쓴 축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연습했다. 안경 너머로 종이를 들여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평생 쌓아온 그리움과 이제 막 시작되는 기쁨이 함께 어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또렷했다. 말수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축사를 함께 들어주었다. 복례는 부엌에서 이튿날 예단으로 보낼 떡을 손수 빚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평생 갈고 닦은 솜씨와 함께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벅찬 마음이 실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말자가 조용히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휴대전화 불빛만이 어두운 마루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지난번 라디오 사연이 인터넷에 퍼졌는데 벌써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다 우리 얘기에 눈물 흘렸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가족들은 휴대전화 화면에 모여들어 낯선 이들의 따뜻한 댓글을 함께 읽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울고 웃으며 위로받았다는 사실이 가족 모두에게 새삼스러운 감동을 안겼다. 만석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에 가닿았구나. 이것도 다 순덕이 덕분이다. 정미소 마당 위로 별빛이 유난히 밝게 쏟아지던 밤이었다. 내일이면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잔치가 열릴 참이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말자는 문득 화면을 멈추고 가족들에게 읽어주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적어 놓았다. 저희 할머니도 전쟁 때 언니를 잃으셨는데 이 사연을 보여드리니 평생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우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저도 더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남겼다. 쌀자루에 쪽지를 붙이신다는 대목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조용히 버틸 수 있는 거군요. 말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리움을 개인적인 고집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면 우리 게시판에 사연 남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된다면야. 더 바랄 게 없지. 나는 그저 내 딸 하나 찾았을 뿐인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 움직였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 밤 복례는 부엌에서 떡을 빚으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한복선 어른을 떠올렸다. 어른이 살아 계셨다면 오늘 이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어른이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떡을 빚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두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수는 그런 복례의 곁으로 다가가 떡 빚는 일을 거들었다. 두 자매는 나란히 앉아 손을 움직이며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을 나누었다.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서운함이 없었다.
대신 함께 살아갈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와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만석은 홀로 정미소에 남아 마지막으로 축사를 다듬었다. 그는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목소리가 자꾸만 떨려 몇 번이나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다. 그는 문득 펜을 내려놓고 나무 상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천 장의 쪽지가 담긴 그 상자는 이제 그리움의 흔적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써내려간 사랑의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상자 맨 위에 놓인 오늘 자 쪽지를 조심스레 꺼내 읽었다. 내일은 우리 정우가 장가가는 날입니다. 여보, 당신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겠지요. 우리 가족이 이제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조용히 정미소에 불을 껐다. 스위치를 내리는 손끝에 오늘 하루의 안도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창밖으로는 정우의 혼례식을 앞둔 청한골의 밤이 고요히 깊어가고 있었다. 혼례식 날 아침, 도시의 예식장은 이른 시각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만석은 오랜만에 양복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정겨웠다. 굽은 등을 애써 펴며 넥타이를 고쳐 매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말순이 다가와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웃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멋지세요. 정우가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만석은 겸연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옷, 네 어미 시집을 때 맞춰준 거다. 오랫동안 안 입었더니 좀이 슬었을까 걱정했는데 말자가 잘 손봐줬더구나. 차 안에서 말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들였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만석의 눈빛에는 설렘과 그리움이 함께 어려 있었다. 예식장에 도착한 가족들은 신랑 대기실로 향했다. 정우는 긴장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며 들어서는 할아버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얼른 다가가 만석의 손을 붙잡았다. 할아버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오늘 정말 떨려요. 만석은 손자의 손을 꼭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떨릴 것 없다. 오늘 네 곁에는 네가 몰랐던 이모들도 외할아버지도 다 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네 편이다.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곁에서 지켜보던 복례도 말순도 말자도 모두 눈물을 훔쳤다. 예식장 대기실은 순식간에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공간이 되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신부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다가 인사를 건네러 온 복례를 보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신부는 조심스레 복례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사회자는 오늘 이 혼례식에 특별한 사연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소개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몇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그 사연을 접한 이들이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만석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낡은 헝겊 조각이 담긴 이 가족의 가장 소중한 유물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시작했다. 마이크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70여 년 전, 저는 피랑길에서 세 살배기 딸을 눈보라 속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생 쌀자루마다 딸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붙여왔습니다. 언젠가 그 쪽지가 딸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흐느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낳아 기른 손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행복하게 손자의 혼례를 맞이하는 할아버지입니다. 만석은 액자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이 헝겊 한 조각이 7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정우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아래비가 온몸으로 배웠다. 예식장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하객들은 저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정우와 신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처음 뵙는 시댁 어른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 특별한 사연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다. 말순과 말자, 복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울었다. 오랜 세월 각기 다른 이유로 외로웠던 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있었다. 축사가 끝난 뒤 정화 신부는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순서에서 만석의 액자를 단상 한가운데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사진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동안 쌓여온 세월의 그리움이 하나씩 빛 속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훗날 이 사진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될 터였다. 7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마침내 한 청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매듭지어지고 있었다. 식이 끝난 뒤 하객들 사이에서 이 특별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님도 전쟁통에 형제를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꼭 자신의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만석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가족의 사연을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식이 끝난 뒤 사진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 기념사진을 찍었다. 만석을 가운데 두고 세 딸과 손자 부부가 둘러선 그 사진은 훗날 정미소 벽 한가운데 걸리게 될 소중한 기록이 되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만석은 오랜만에 흥겨운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술잔에 비친 조명이 그의 눈가에 잔잔히 어른거렸다. 그의 곁에는 세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수는 아버지의 잔에 술을 따르며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만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다. 말로 다 못하겠다. 네 어미가 살아있었으면 오늘 얼마나 좋아했을지.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네 어미가 저 위에서 웃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말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보탰다. 아버지, 어머니도 오늘 분명히 여기 함께 계실 거예요. 복례는 그런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을 키워준 한복선 어른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앞이 흐려지도록 벅차오르는 감정을 그녀는 애써 다잡았다. 두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복례는 그런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두 어머니를 모두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다던 자신의 다짐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피로연 중간 신랑 신부가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다. 정우와 신부는 만석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만석은 손자 부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두둑한 축의금과 함께 그가 손수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사랑하는 손자야. 이아래비가 평생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기다림도 사랑이라는 것이다. 너도 살면서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오거든. 이아래비를 생각하며 버텨보아라.
편지를 다 읽은 정우는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잔잔한 박수와 함께 눈물이 이어졌다. 신부는 시댁 어른들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였음에도 이 특별한 가족의 사연에 마음 깊이 감동한 눈치였다. 그녀는 만석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따뜻함이 함께 배어 있었다. 할아버님, 저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 이야기 직접 들려주세요. 그는 그 자리에서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을 그는 애써 감추지 않았다. 피로 연장 곳곳에서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3대에 걸친 가족 사진 속에는 70년 전 눈보라 속에서 흩어졌던 인연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 속 만석의 얼굴에는 평생 짊어져 온 그리움 대신 온전한 행복이 자리하고 있었다. 복례의 남편 박 씨도 처가 어른들 곁에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아내가 이토록 환하게 웃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피로연이 무르익어갈 무렵 말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예식장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가장 벅찬 하루였음을 느꼈다. 원망으로 시작된 세월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매듭지어지고 있었다. 혼례식을 마치고 청원골로 돌아온 가족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식장에서 찍힌 3대 가족 사진과 만석의 축사 영상이 하객 중 누군가의 손을 거쳐 인터넷에 올라간 것이었다. 영상은 하룻밤 사이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아침에 눈을 뜬 말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는 놀라서 소리쳤다. 언니,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어젯밤 영상이 지금 몇십만이 넘게 봤어요.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하면 속에 쏟아지는 댓글들을 함께 읽어 내려갔다. 몇몇 이웃들도 소식을 듣고 정미소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다들 저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낯선 이들의 진심 어린 글귀 하나하나가 이 가족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하게 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남기고 있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하고 댓글을 확인하던 말자는 새벽이 다 되도록 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부모가 전쟁통에 형제자매를 잃은 채 평생을 살아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적었다. 만석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석은 화면 속 낯선 이들의 눈물과 응원을 보며 자신의 지난 세월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새삼 실감했다. 그는 오래도록 방 안에 앉아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다. 이장은 서둘러 정미소 마당에 마련한 게시판 앞으로 사람들을 안내했다. 전국에서 이산가족을 찾는 이들의 문의가 잇따랐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정미소의 사연을 계기로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말수는 그 모든 과정을 차분히 정리하며 아버지의 오랜 습관이 이토록 큰 울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소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우체부가 건넨 봉투는 여느 것과 달리 유난히 두툼했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낯선 이름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도 전쟁 때 오빠를 잃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씁니다. 혹시 저희 오빠도 어딘가에서 저를 찾고 있지 않을까요? 만석은 그 편지를 읽으며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편지지 모서리를 살짝 흔들었다. 이런 사연이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겪은 아픔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어. 말수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이 그녀의 다짐을 조용히 지켜보는 듯했다. 그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레 의견을 꺼냈다. 아버지, 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정미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산가족들의 사연을 모으고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만석은 딸의 제안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례도 옆에서 힘주어 거들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저처럼 뿌리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이곳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말자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살려 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다. 세 자매는 각자의 몫을 나누어 맡으며 처음으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정미소 한쪽 창고는 이산가족들의 사연과 소원을 모으는 작은 쉼터로 조금씩 꾸며지기 시작했다. 나무 냄새와 새 페인트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는 벌써부터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나서 낡은 창고를 손보고 벽에 선반을 짜 넣었다. 만석은 매일 아침 여전히 쌀을 도정했고 그 자루마다 이제는 마을을 찾는 이들의 사연이 담긴 쪽지가 함께 실려 나갔다. 쉼터를 찾는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마을 사람들도 자원하여 방문객들에게 차와 다과를 대접하며 힘을 보탰다. 몇 주 뒤 정미소를 찾아온 한 노년의 남성이 있었다. 낡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의 걸음걸이에서 오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오래전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고 있다며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말순이 다가가 그의 사연을 조심스레 들어주었다.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만석은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옛 피란민 기록을 뒤져보겠다고 나섰다. 비록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지만 남성은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수는 그 남성을 배웅하며 문득 깨달았다. 저물어가는 해가 남성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붙여온 쪽지 한 장 한 장은 단지 한 가족의 재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가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그 오랜 세월을 온전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정미소 마당에 모여 앉았다. 만석은 오랜만에 지팡이를 짚지 않고 마당을 천천히 걸어 보였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지난 몇 주 사이 몰라보게 생긴 활기가 배어 있었다. 말순, 말자, 복례가 나란히 앉아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세 자매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경쟁하듯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진 진짜 자매가 되어 있었다. 그 무렵 복례는 도시의 떡집 일과 청항고를 오가며 이중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몸이 고단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바쁨 속에서 묘한 충만함을 느꼈다. 평생 혼자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를 이제는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떡집 일을 마치고 청항골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남편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요즘 몸은 힘든데 마음은 참 편해요. 평생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박 씨는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놓였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당신 좋으면 됐지. 나도 이제 처가 어른들 뵈러 갈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 정우도 요즘 부쩍 밝아진 것 같고. 전화를 끄는 복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을 바라보았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벼 이삭 위로 황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이 어디인지보다 지금 자신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뿌리를 찾은 기쁨과 그 뿌리를 향해 매일 걸어가는 지금의 걸음이 둘 다 소중한 그녀의 삶이었다. 정미소에 도착한 복례를 말순이 마당에서 반갑게 맞이했다. 두 자매는 이제 서로의 얼굴만 보아도 그날의 기분을 알아챌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말순은 동생의 손을 잡아 끌며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나물 무쳤어. 같이 저녁 먹자. 정우 신혼여행 사진도 왔던데. 같이 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준비하며 조카의 신혼여행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부엌 창밖으로는 정미소의 오랜 지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70년 전 그날의 눈보라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평온한 저녁이었다. 저녁상을 물린 뒤 만석은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보았다. 말순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부녀는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만석이었다. 말순아,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그 오랜 세월 쪽지를 붙인 건 어쩌면 말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건 이 정미소를 거쳐간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너와 말자한테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 포기하지 말라는,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런 마음 말이다. 말순은 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아요. 그 마음이 결국 저한테도 닿았다는 거요. 조금 늦었지만요. 부녀는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오래도록 별을 바라보았다. 정미소 마당 위로 흐르는 밤바람이 지난 세월의 아픔을 조용히 씻어내고 있는 듯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청왕골 정미소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으로 변해갔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청왕골 정미소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으로 변해갔다. 마을 초입의 낡은 표지판마저 새로 칠해졌고 오가는 발걸음도 눈에 띄게 늘었다. 낡은 창고 한쪽에 마련된 이산가족 쉼터에는 매주 몇 통씩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다. 게시판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사연들이 빼곡히 붙었고 개 중에는 실제로 서로의 실마리를 찾아 재회한 이들의 소식도 하나둘 전해지기 시작했다. 만석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편지 한 통 한 통을 소중히 보관하며 언젠가 이 기록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랐다. 말순은 이제 정미소의 살림살이뿐 아니라 쉼터 운영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일에서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보람을 느꼈다. 아버지의 오랜 그리움이 낳은 이 작은 쉼터가 이제는 그녀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쉼터를 찾은 한 젊은 여성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걸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복례는 여전히 도시와 청흥고를 오가며 두 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새벽 첫차와 막차 시간표를 이제는 눈 감고도 웰 만큼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떡집에는 이제 정미소에서 보내온 좋은 쌀로 지은 떡이 새로운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떡 봉투마다 작은 카드를 함께 넣기 시작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쌀은 70년의 그리움을 품고 자란 쌀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복례의 남편 박 씨는 이제 처가 나들이가 익숙해져 명절이면 먼저 나서서 청안골 갈 채비를 서두르곤 했다. 그는 정미소 마당에 들어설 때마다 사돈어른의 안부부터 물었다. 정우와 그의 아내는 신혼집을 정리하며 안방 한켠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혼례식 날 찍은 3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만석과 세 딸, 그리고 정우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우는 종종 그 사진을 보며 아내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긴 기다림을 이겨낸 분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쉼터를 거쳐간 이들의 감사 인사가 하나둘 쌓여갈 때마다 만석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뿌듯함이 차올랐다. 그는 그 마음을 고이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만석은 오랜만에 홀로 순덕의 산소를 찾았다. 그는 산소 앞에 앉아 지난 계절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마리를 찾은 일, 정우의 혼례식, 그리고 쉼터를 찾아온 많은 이들의 사연까지. 그는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당신이 남기고 간 그 흉터 이야기 하나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줬소. 당신 목까지 내가 오래오래 잘 살아보리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만석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이 그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산 아래로 펼쳐진 청안골의 풍경. 그리고 그 가운데 낡은 지붕을 인 정미소가 눈에 들어왔다. 저곳에서 시작된 70년의 기다림이 오늘의 이 평온함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해 겨울, 정미소에는 첫눈이 소복이 내렸다. 고요했다. 아주 고요했다. 지붕 위에 쌓인 흰 눈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만석은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문을 열고 도정 작업을 준비했다.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쌀을 자루에 담고 그 위에 쪽지 한 장을 매다는 손길에는 변함없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다만 이제 그 쪽지에는 딸의 이름 대신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쌀을 받으시는 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말순과 복례, 말자가 차례로 정미소에 들어섰다. 세 자매는 아버지 곁에 나란히 서서 함께 쌀을 자루에 담았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정미소 안에는 곡식 냄새와 함께 오랜 세월을 건너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다. 70여 년 전 눈보라 치던 다리 위에서 놓쳐버린 손 하나가 있었다. 그 손을 다시 잡기까지 한 아버지의 평생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쌀 한 톨에 실려보낸 그리움은 마침내 가장 먼 길을 돌아 가장 따뜻한 재회로 돌아왔다. 정미소를 감싸는 눈송이처럼 그 가족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 마을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을 것이었다. 이듬해 봄, 청안골에는 작은 표지판 하나가 새로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나무를 다듬고 글씨를 새긴 것이었다. 정미소로 들어서는 길목에 세워진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다림의 정미소, 누구나 쉬어가도 좋습니다.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은 그 표지판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고 정미소 마당에 마련된 쉼터에 들러 저마다의 사연을 나누고 돌아갔다. 만석은 그렇게 찾아오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말수는 어느 날 쉼터를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처음 썼던 낡은 쪽지 한 장을 다시 발견했다. 마리아, 어디에 있든 부디 잘 있어라. 빛바랜 종이 위에 남은 그 문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던 그녀는 문득 액자를 하나 더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쪽지를 정성스레 액자에 담아 쉼터 입구에 걸어두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쪽지 한 장이 70년 만에 가족을 다시 이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언젠가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복례는 그해 봄, 남편과 아들 내외를 데리고 다시 청안고를 찾았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연두빛 들판이 가족 모두의 마음을 한결 설레게 했다. 봄바람이 유난히 부드럽게 불어오던 날이었고 정미소 마당에는 벌써 여린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정우의 아내는 곧 태어날 아기의 소식을 전했다. 만석은 그 소식을 듣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온 마당을 돌아다녔다. 그는 손끝으로 여전히 쌀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봄볕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또 새로운 쪽지를 써야겠구나. 이번엔 그리움이 아니라 축복을 담아서 말이다. 정미소 마당에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나무 상자 속에 겹겹이 쌓인 세월의 쪽지들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한 아버지의 70년에 걸친 기다림은 이제 한 가족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어디선가 소중한 일을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이들의 가슴에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고 있었다. 정미소 문 앞에는 오늘도 새로운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좋은 쌀을 사러 왔고 누군가는 그저 이 정미소의 사연이 궁금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다. 만석은 그들 모두를 반갑게 맞이하며 여전히 새벽마다 도정 작업을 이어갔다. 그의 손끝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 담긴 정성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말순, 말자, 복례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면서도 명절이면 어김없이 정미소에 모여들었다. 세 자매가 나란히 앉아 나무를 다듬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이제 청안골에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원망도 경쟁도 없었다. 대신 70년의 세월을 함께 건너온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미소 마당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만석은 마루에 앉아 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다 함께 있소. 바람이 낮게 불어와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성된 한 가족의 평온함이 조용히 실려 있었다.